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주제로 발표할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 인구 정책의 반성과 대안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을 보면 해방 이후 한국은 불안정하고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저출산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7년 이후에 낮아진 출산율은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통계청의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총 인구 약 5,145만 명, 그리고 인구 성장률은 0.3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80년의 인구 피라미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19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출생아 수와 밀접한,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구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 1.33, 제주 1.31, 충남 1.2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합계 출산율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 정부 청사 이전 등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각각 0.84, 0.98, 1.01로 전국 평균인 1.0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출산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출산율 그래프의 형태는 2000년에 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하향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은 산모의 고령화를 의미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래프 전체의 면적이 줄어든 것은 출산율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 그리고 첫째 자녀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20대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 수준이 더 낮아지거나 초저출산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의 변화는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약 13.8%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령자 비율이 낮은 도시는 세종, 울산,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만에 출생률이 반으로 떨어져 인구 절벽의 시대에 도래했다고 여겨지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중위축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6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65년의 경우에는 1990년의 인구 수준인 4,302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GDP 성장률이 0%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에 UN 인구기금이 발간한 세계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2305년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세에서 49세의 연령층은 2007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50에서 64세 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50년간 한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외국인 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 비중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수는 176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35년 사이에 많은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다문화 가정 혹은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보는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인구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62년부터 95년까지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고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시기로 구분된 인구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62년부터 시작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은 83년 합계 출산율이 2.03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쓰였던 출산 억제 정책으로는 피임 시술비 인상과 같은 가족계획 사업 관리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억제 정책에 따라 85년부터 95년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1.7명대까지 낮아졌고 결국 억제 정책이 앞으로의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96년에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 자질 향상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96년부터 펼쳐진 인구 자질 향상 정책은 사실상 저출산이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감지하고 약 30년간 이어져 온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계획 사업이나 출산 억제 지원 정책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의 인구 정책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정책 수립의 초창기로서 분만 취약지 지원과 같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그리고 6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와 같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이전의 대책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자리의 증대라든지 대출 확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 빈부 격차, 청년 실업 문제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겟 설정에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 설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구 정책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집단을 제대로 짚어냈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당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알아내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면
인구 정책은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타깃 설정부터 잘못됐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 이후에 펼쳐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기본 타겟은 유배우 여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배우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인구 감소세를 효과적으로 늦추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당시에 유배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5명 전후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에는 2.23명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양육수당과 같은 유배우 여성의 중심을 둔 기존의 인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늘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났음에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혼인율의 하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구 정책의 타깃인 유배우 여성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이철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70.4%였던 유배우자의 비율은 2016년 51%까지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2000년에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유지가 됐다면 2016년의 합계 출산율은 2.0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유배우 여성을 타깃으로 뒀던 정책을 미혼 여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계층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30대에서 40대 구간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결혼 후 출산 및 육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의 문제는 여성 생애 소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택할 경우 학업과 취업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실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이 타깃 집단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혹은 앞으로의 주된 타깃으로 잡아야 될 대상은 미혼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지금의 여성들은 국가의 명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며 그러한 점에서 이전 세대보다는 인권과 사회권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전처럼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여성 지도를 공개를 하면서 여성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구 정책이 수정해야 될 지점은 다소 명확해 보입니다. 가령 합계 출산율 수치를 목표로 잡고 있는 제1, 2, 3차 기본 계획의 경우 여성을 재생산 도구로만 바라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는 마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다소 효율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두고 가임 여성의 수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인구 통제적인 정책은 거부감을 심어줄 뿐 국가가 원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 설정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방향은 타깃 설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타깃 설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난제로 본다면 방향 설정은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출산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 모두 앞선 논의와는 다소 다르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설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에 대한 투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는 이유는 인구수가 많아야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를 늘리는 데에 제한이 있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다른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월등하게 높이는 방법으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학자인 요시카와 히로시는 GDP의 성장률은 결코 인구의 증가율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일본의 인구 변화와 GDP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일본의 인구는 1870년부터 90년대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실제 GDP는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출산을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만 그치는 현재의 인구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또한 병행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이 정의한 타깃 집단인 미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조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민자 유입 정책과 노동 생산성 증대 방안을 출산 장려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장려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혹은 신념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과 다른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민자 유입 장려 정책과 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회적인 저항이 거셀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투자 효과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힘입어서 총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은 보통 두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구수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논의에서 봤듯이 10년간 출산 장려책에 쏟아부은 정부 예산은 약 15배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 수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인구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교육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해당 직종에 특화된 인재를 길러나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의 작은 소도시인 사바이시의 경우 인구 규모는 7만 명에 불과한 작은 소도시이지만 일본 최대 세계 3대 안경산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안경의 99%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안경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길러나가는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